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빛나는 곳에 위치한 TK그룹의 타워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기념비였다. 70층 회장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잘 짜여진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보였다. 그에게 있어 서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관리해야 할 자산 목록에 불과했다. 그는 바로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마치 조각상처럼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거의 소리 없이 다가와 묵직한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도시를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서류의 제목은 소미동 예술 지구 재개발 프로젝트 최종 수익성 분석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예상보다 수익률이 2.5% 더 높군. 처리 과정은 깔끔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김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회장님.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부 완강한 저항이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완강한 저항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였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변수일 뿐 감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소미동. 서울의 마지막 남은 낡고 오래된 동네. 그에게는 그저 도심 속 비효율적인 공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썩히고 있는 땅에 불과했다. 오늘 오후 현장 시찰 일정을 잡아두게. 철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명령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최종 통보와 같았다. 김 비서는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물러났다. 강태준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시선은 이제 서울의 한 구석 소미동이 있을 법한 방향을 향했다. 그에게 그곳은 곧 사라질 과거의 잔재였다. 오후가 되자 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소미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차체는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표정이었다. 공기 중에는 흙과 물감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린 듯한 벽화가 가득했고 작은 공방들의 창문 너머로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철거되어야 할 폐기물로 보일 뿐이었다. 감상이나 향수 따위는 그가 평생 경멸해 온 감정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골목의 중심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주민들과 상인들 몇몇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프로젝트 계획서에 명시된 주요 건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앞을 한 여자가 막아섰다. 그녀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그것도 이토록 강렬하게 마주하는 시선을 느꼈다. 당신이 TK그룹의 강태준 회장입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가치를 측정하는 듯 차가웠다. 수행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여자를 막으려 했지만 강태준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이 예상 밖의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입을 열었다. 내가 강태준이라면 뭘 어쩔 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러나 여자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갓 구운 도자기에서 나는 듯한 흙냄새가 났다. 이곳을 부수지 마세요. 이곳은 단순한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고 역사이며 영혼입니다. 그 말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영혼이라. 그가 가장 경멸하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단어였다. 당신들의 삶과 역사는 이미 충분한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지. 영혼이라는 것의 가격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곳의 벽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담겨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이곳 소미동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예술가였다. 그녀에게 이 동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공방이었고 그녀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맨몸으로 막아설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협상과 위협 애원을 겪어봤지만 이런 종류의 저항은 처음이었다. 돈도 법도 통하지 않는 오직 신념만으로 가득 찬 눈빛.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어리석군. 당신들의 영혼인지 몬지가 불도저의 칼날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군.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고 당신들은 무단 점거제에 불과해. 내일 아침까지 모두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지막 경고다.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한서연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오늘 부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외침은 소미동 골목에 메아리 쳤지만 강태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차가 소미동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태준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한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 강렬했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사소한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잊어버렸을 텐데 무언가 달랐다. 마치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숫자들 위로 한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가 말했던 영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거친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빠지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는 승리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불렀다. 소미동 철거 일정 예정대로 내일 새벽 6시에 진행시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그는 자신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의 제국은 감정이 아닌 효율성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날 밤 강태주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넓은 회색의 공간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지독하게 추웠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그 여자는 한서연이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낯선 감각이 불쾌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소미동은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밤새 내린 이슬의 축축함과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뒤섞여 있었다. 약속된 6시가 되자 골목 저편에서 낮고 위협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강철로 된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주민들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와 공방 문 앞에 서서 말없이 어둠이 걷히는 하늘과 다가오는 파괴의 소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노인 젊은 예술가, 작은 식당 주인. 그들은 수와 힘에서는 절대적으로 분리했지만 절박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곧이어 불도저와 포크레인의 육중한 모습이 드러났고 그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TK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은 확성기를 들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최종 퇴거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한서연을 필두로 주민들은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그들의 저항은 침묵이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력했다. 같은 시각 티켓타워 70층에서 강태주는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각 화면에는 뉴욕, 런던, 도쿄 증시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소미동 철거 작업이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팀이 강제 해산을 준비 중입니다. 강태주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언론 통제는 확실히 하고 있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와 기업 이미지였다. 네, 하지만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 몇 군데에서 현장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자본의 폭력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다. 강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런 사소한 잡음 하나, 처리 못하나 시간을 끌수록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잊었나 당장 정리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어제 그 여자 한서연의 얼굴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 저항의 중심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용역 직원들이 인간 사슬을 강제로 끊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한서연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용역 직원의 손에 밀려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팔꿈치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다시 일어섰다. 이 모든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있는 태블릿 중 하나에 소미동 현장 영상이 떴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넘어진 한서연이 피가 나는 팔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일어나 사람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는 저 여자의 존재가 지독하게 신경 쓰였다. 그는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차를 준비해 현장으로 가겠다. 김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이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태준의 차가 다시 소미동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다. 싸우던 사람들도 막아서던 사람들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치하고 있는 무리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의 비싼 구두가 흙먼지 쌓인 바닥을 밟았다. 그는 한서연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피가 맺힌 팔꿈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 상처에 머물렀다. 이게 당신이 말한 영혼을 지키는 방식인가? 고작 이런 무의미한 저항으로 그는 일부러 더 차갑고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서연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무의미한 저항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태준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사업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동네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서, 이곳을 문화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서, 그리고 파괴가 아닌 상생을 위한 대안개발 계획서입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데이터에 근거한 제안을 더 신뢰하겠지요.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에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단순한 감정적 저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언어로, 그의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종이의 감촉이 그의 손가락에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든 채 몸을 돌렸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는 습관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에는 어제와 같은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나지막하게 명령했다. 일단 철수해.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 명령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한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물러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차에 올라타 소미동을 떠났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고요했던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여자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성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힘이 아닌 논리로, 감정이 아닌 가치로.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예정되어 있던 오후의 모든 회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한서연이 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온갖 자료들이 가득했다. 낡은 흑백 사진들, 저명한 건축가와 역사학자들이 쓴 기고문, 그리고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주민들의 편지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미동이 단순한 낡은 건물의 집합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서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안개발 계획서였다. 거기에는 기존의 공방과 갤러리들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결합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서명과 함께 한서연 도의 공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까와 똑같은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다르게 보였다. 저 거대한 회로 기판 같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작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 한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업적인 배경을 말씀이십니까?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아니, 사업적인 것 말고 개인적인 걸로.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책상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였다. 김 비서가 놓고 간 한서연 관련 개인 신상 보고서였다. 평소라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도 10분 안에 핵심을 파악하던 그였지만 어쩐지 이 얇은 서류철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표지를 넘겼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명문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 다수의 수상 경력, 졸업 후 유학이나 대기업 입사 대신 아버지의 낡은 공방을 물려받기 위해 소미동으로 귀향. 공방의 수입은 변변치 않았지만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료 도예 교실을 운영하고 동네의 대소사를 챙기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은 없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몇 개의 문장으로 건조하게 요약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그 행간에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고집과 신념을 읽었다. 그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독하게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삶이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한 곳에 머무르는 삶. 그것은 그가 살아온 방식과 정반대의 세계였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제 그녀가 보여주었던 상처 입고도 꺾이지 않던 그 강인함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없는 것 바로 뿌리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문득 견딜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 세계를 직접 보고 싶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강태준은 인터폰으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십 벌의 명품 수트가 걸려있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캐시미어 스웨터와 면바지를 골라 입었다. 그리고 수행원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는 수많은 슈퍼카 컬렉션 중에서 가장 평범한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아 TK 타워를 빠져나왔다. 익숙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강북의 낡은 골목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마치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낯선 해방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소미동에서 조금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평범한 방문객처럼 동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난번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적대적인 시선도 그를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가 되어 동네를 거닐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 갓 구운 빵 냄새, 오래된 서점의 잉크 냄새, 그리고 골목길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의 나른한 모습까지. 그는 작은 갤러리 창문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림을 구경하기도 하고 낡은 LP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효율적이지만 따뜻한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한서연의 공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도에 공방이라는 낡은 나무 간판이 보였다. 그는 길 건너편의 낡은 건물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공방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넓지 않은 공방 안은 흙과 유약 냄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있던 날카롭고 강인한 투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어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조망만 한 손으로 열심히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흙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인내심이 가득했다. 한 아이가 실수로 빚고 있던 그릇을 망가뜨리자 그녀는 꾸짖는 대신 아이를 다독이며 다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강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자신이 만든 삐뚤빼뚤한 컵을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한서연은 그 컵을 받아들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여성의 웃음과도 달랐다. 그의 부와 권력 앞에서 보이던 계산적인 미소도 사교계의 가식적인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따뜻한 기쁨 그 자체였다. 그 웃음은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내리꽂혔다. 그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평생을 숫자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에게 그 웃음의 가치는 어떤 보고서로도 분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영혼이란 바로 저런 것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흙의 감촉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그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세우려는 거대한 빌딩이 오히려 얼마나 차갑고 공허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을 훔쳐보는 이방인처럼 그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한서연이 혼자 남아 공방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해가 저물고 골목의 가로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그는 핸들 위에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견고한 신념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익과 효율,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선 샨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종류의 가치를 목격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진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넓고 차가운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거실 중앙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에는 소미동의 작은 공방에서 새어나오던 그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그의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아 재계의 민감한 후각을 자극했다. 강철과 같은 의지로 단 한 번의 후퇴도 없이 M&A 시장을 지배해온 그였다. 그런 그의 프로젝트가 일개 동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멈춰 섰다는 소식은 조용했던 포식자들의 세계에 던져진 피 한 방울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은 그의 오랜 경쟁자 대형그룹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박진우는 강태준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사람 좋은 웃음 과장된 제스처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냉철함과 논리를 경멸했고 강태준은 박진우의 천박함과 부도덕함을 혐오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맹수와 같았다. 호화로운 샹들리에와 금박 장식으로 꾸며진 그의 집무실에서 박진우는 태블릿 화면에 뜬 소미동 관련 기사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강태준이 늙었나 아니면 병이라도 들었나 고작 판자촌 화가들 몇 명에게 발목이 잡히다니 이건 그놈답지 않아.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와인잔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차질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강태준의 완벽한 갑옷에 생긴 균열을 파고들어 그의 제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소미동이라는 곳 우리가 한번 구경 가봐야 하지 않겠나. 불쌍한 예술가들을 위로해 주러 말이야.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거짓 동정심이 가득했다. 며칠 후 소미동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았다. 박진우가 보낸 변호사와 직원들이 동네를 찾아와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TK그룹의 보상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TK그룹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묘하게 한서연처럼 강경한 인물은 피하고 생활고에 지치거나 TK그룹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는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대형그룹은 여러분의 예술과 역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TK그룹처럼 폭력적으로 여러분을 내쫓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소미동을 세계적인 문화 예술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박진우의 대리인들은 꿀이 발린 말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랜 투쟁에 지쳐가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김 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대형그룹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프로젝트의 주도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진우의 속셈은 뻔했다. 주민들을 이용해 TK그룹을 몰아낸 뒤 결국에는 그들마저 배신하고 땅을 차지하려는 수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진우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강경하게 철거를 밀어붙인다면 그는 박진우가 만들어 놓은 폭력적인 거대 자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며칠 전 그가 훔쳐보았던 아이들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던 한서연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는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의 침묵은 박진우에게 더 넓은 활동 공간을 열어주었다.
며칠 뒤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 포럼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박진우가 먼저 다가와 강태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이게 누구신가 강 회장 아닌가?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혹시 소미동에 갤러리라도 차리신 건가?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마주했다. 박 회장이야말로 자선 사업에 취미라도 붙인 모양이지. 남의 사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걸 보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박진우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에이, 왜 그렇게 삭막하게구나. 나는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뿐이야. 강 회장처럼 돈만 아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세계지. 박진우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태준을 감정도 모르는 냉혈한으로 자신을 예술을 이해하는 낭만적인 경영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박진우의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자신의 차 안에서 박진우는 방금 전에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언론에 흘려 TK그룹이 무리한 철거 시도로 비판받자 대형 그룹이 백기사로 나섰다고. 그리고 소미동 주민들한테는 내일 당장 계약서부터 들이밀어. 시간 끌 것 없어. 그깟 그림쟁이들 알 바 뭐야.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땅이지. 그들의 영혼이 아니라고.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소미동 땅에 국내 최대 규모의 VVIP 전용 카지노와 비밀 클럽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는 강태준의 상업 복합시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계획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술가들과 상생할 마음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강태준을 몰아내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있었다. 이사회의 압박 박진우의 공세,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 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서연이 주었던 대안 개발 계획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종이는 그의 손길에 조금 구겨져 있었다. 그 계획서에는 꽤는 파괴가 아닌 공존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배워 온 경영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진우의 탐욕스러운 계획과 비교하자 한서연의 제안은 마치 혼탁한 물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맑은 샘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박진우와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망설임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은 이제 맹수의 아가리처럼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TK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앉은 중역들은 노골적인 불만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장석에 앉은 강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박진우의 대형그룹이 소미동 문제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준격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의 주도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당장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중역들도 동조하며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금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박진우의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우리가 폭력적인 이미지를 뒤집어쓰기를 기다리고 있어. 여론을 등에 업고 손쉽게 소미동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중격들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오늘부로 끝낼 것이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갈고 닦아 온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돈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김 비서에게 도시 재개발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보상금의 3배에 달하는 현금은 물론 TK그룹이 새로 지을 복합단지 내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예술가들을 위한 공방과 갤러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향후 5년간의 창작 활동, 지원금까지 포함된 파격적이다 못해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이 제안은 주민들의 모든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명예와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박진우의 가머니 설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이고 압도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이 제안서 앞에서 한서연의 그 단단했던 신념도 주민들의 저항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정중한 형식의 이메일을 보내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시내의 한적한 호텔 레스토랑의 개인실이었다. 상대를 압박하는 대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겠다는 그 나름의 최대한의 배려였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차림새가 오히려 그녀를 더 어색하고 위태로워 보이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그동안 TK그룹이 보여준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는 당신과 소미동 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심 어린 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제안서의 내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보상금 액수, 최신식 시설 미래가 보장된 창작 환경.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제안의 합리성과 관대함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 숫자들과 약속들 앞에서 그녀가 감동하고 감사하며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의심치 않았다. 한서연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강태준의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제안서를 밀어내는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훌륭한 제안이네요. 마치 잘 만들어진 황금 세 장 같아요. 강태준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황금 세 장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그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의 몸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사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태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리가 소미동을 지키려는 이유는 그곳이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흙갈라진 벽, 수십 년 된 나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작품에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밟았던 그 땅의 기운을 느끼며 빚어낸 도자기와 당신이 제공할 최첨단 무균실 같은 공방에서 만들어낸 도자기가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논리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답답함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인 겁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얽매여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영혼입니까? 그의 평정심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소연은 그의 분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것. 회장님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좋스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개인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주는 텅 빈 공간과 테이블 위에 놓인 무용지물이 된 제안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감을 느꼈다. 사업에서의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돈과 권력 논리와 효율성. 그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궁극적인 무기는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편협하고 공허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치러야 할 각성의 대가였다. 그의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서연이 떠난 뒤에도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배회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과 효율의 세계,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엿본 가치와 영혼의 세계, 동이 틀 무렵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 대신 어떤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위한 판 자체를 뒤엎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문장만 명령했다. 오늘 오전 9시 전 이사진 긴급 소집해. T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소미동 프로젝트의 교착 상태와 대형 그룹의 개입으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자 이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강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가 마침내 칼을 빼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더 강력하고 더 무자비한 방식으로 저항 세력을 진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강태준은 모든 이사들의 성난 발언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오늘부로 소미동 재개발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성과 비난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TK그룹의 자존심과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백기를 드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소란을 제압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그는 냉철한 비즈니스 용어로
자신의 결정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동기는 깊숙이 숨긴 채였다. 박진호는 우리가 이 진흙탕 싸움에 깊숙이 개입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는 이득을 얻는 구조요.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어떻게 될 것 같소? 박진호는 승리감에 도취해 성급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게 될 거요. 여론은 등을 돌릴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대신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사들은 조금씩 동요를 가라앉혔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재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마침내 무릎 꿇다. TK그룹의 굴욕적인 항복 선언. 모든 신문과 방송이 그의 결정을 패배로 규정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강태준이 마침내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한편 소미동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한서연 역시 자신의 공방에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일시 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그 얼음 같던 남자가 그토록 오만하던 제국의 왕이 스스로 물러서다니. 그녀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방패 삼아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소미동의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곳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그는 TK그룹의 막강한 정보팀과 자금력을 총동원해 박진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정계와의 검은 유착관계, 과거의 비리들이 하나씩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그는 또한 익명의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소미동을 돕기 시작했다. 대형 그룹의 회유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한 상점 주인은 갑자기 은행에서 기적적으로 대출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미동의 실상을 왜곡하던 한 인터넷 언론사는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우연처럼 일어났지만 그 배후에는 강태준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지극히 은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충실한 비서인 김 비서조차 회장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는 그저 회장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무서운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은 자신의 공방 앞에서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찻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줍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다 한 작가 덕분이야.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낡은 우리 가게의 역사가 마음에 든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전부 대주겠다고 하지 뭐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최근 들어 동네에 이런 이상하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 속에서 유독 높이 솟아있는 TK타워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남자가 물러난 이후 소미동에는 아주 작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평화가
바로 그 남자가 던진 예상 밖의 거대한 수였다는 것을. 강태준이 물러선 후 소미동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박진우의 탐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후퇴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고 이제 소미동을 손에 넣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다. 그러나 생각보다 주민들의 저항은 끈질겼고 한서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조급해진 박진우는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주민들을 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미동의 존재 가치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유명 미술 평론가와 언론사 몇 군데를 매수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하수인이 몰래 한서연의 공방 가마 근처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고려청자 하나를 숨겨두었다. 모든 덫이 설치되었다. 며칠 후 매수된 미술평론가가 우연히 소미동을 방문했다. 그는 한서연의 공방을 둘러보다가 마치 놀라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가짜 고려청자를 찾아냈다. 그는 호들갑을 떨며 이것이 국보급 유물일 수 있다고 선언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박진우가 매수한 또 다른 전문가가 나타나 그 도자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라고 발표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소미동에 숨겨진 보물에서 소미동 예술가들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바뀌었다. 언론은 한서연이 동네의 가치를 부풀려 재개발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몰아갔다. 세상의 여론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그들을 응원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지조 있는 예술가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다 버린 추악한 자작극. 소미동 전체가 사기꾼들의 소굴로 매도되었다. 주민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고 심지어 일부는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며 한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대한 언론의 파도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그녀의 공방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이름과 소미동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강인했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바로 그때 박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소미동을 대형그룹이 인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상업지구로 정화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불과 1시간 전. TK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속보가 모든 언론사에 타전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졌던 강태준이 갑자기 왜 나타난 것인가? 의아함과 호기심 속에 수많은 기자들이 TK그룹 본사로 몰려들었다. 회견장 단상에 선 강태준은 예전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저는 한 도시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거대 기업이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회견장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박진우가 미술평론가를 매수하며 사기극을 지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이어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그깟 그림쟁이들 명예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땅이라고. 영상이 끝나자 회견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박진우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탈세, 정경유착의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는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녹취록 내부 고발자의 증언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것은 그가 지난 몇 주간 어둠 속에서 준비해온 완벽하고 압도적인 반격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가면을 한 겹씩 벗겨내어 그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소미동의 작은 식당에 모여 절망에 빠져 있던 한서연과 주민들은 넋을 잃고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태준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냉혈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였다. 그가 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했는지, 그동안 동네에 왜 그렇게 이상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동과 전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오해했다. 그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고 그의 후퇴는 패배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숙여 가장 완벽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았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대형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진우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그는 공항으로 도망치려다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체포되었다. 화려했던 그의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가면이 벗겨진 광대의 비참한 최후였다. 그날 저녁 모든 소동이 끝난 소미동에 강태준이 찾아왔다. 더 이상 그를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은 그에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는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한서연의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자 대형 그룹은 재계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진실을 밝힌 강태준과 TK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기업을 심판한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강태준은 냉혈한 기업 사냥꾼에서 신념을 지닌 전략가로 재평가받았다. 이 사회는 이제 그에게 어떤 방해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부끄러워하며 강태준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TK그룹의 이미지를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세상의 찬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일. 그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소미동 주민 대표들을 TK타워 회의실로 정식 초청했다. 이전에 적대적이고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한서연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서 적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준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이전에 발표했던 재개발 계획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계획서에 붉은색으로 X자를 그었다. 이 계획은 전면 폐기합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조용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소미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우리는 파괴하는 대신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강태준은 한서연이 그에게 주었던 대안개발 계획서를 기반으로 TK그룹의 자본과 기술력을 더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낡은 건물들은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원하고 상하수도와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을 최신으로 교체하는 계획이었다. 주민들의 창작 및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그는 약속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동네 외곽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소미동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게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스크린에 한서연의 사진을 띄웠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한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훌륭한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과 아이디어는 제가 아닌 소미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한서연 작가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비전에 현실적인 힘을 보태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소미동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TK그룹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주민대표위원장으로 한서연을 공식적으로 추천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였다. 회의는 만장일치의 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사람들이 벅찬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강태준이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부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나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당신과 소미동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비즈니스 화법이 아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어서.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더 다가섰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세계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당신 곁에서 다시 찾고 싶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제게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간절한 허락의 요청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오만함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를 향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더 알고 싶었다. 소미동을 위해서라면 당신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 속에 담긴 작은 가능성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었다. 처음으로 닿은 서로의 손은 조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소미동 레오네상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파괴의 상징이었던 포크레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보건 전문가와 문화재 위원 그리고 희망에 찬 주민들의 발걸음이 채워졌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소미동을 찾았고 그의 방문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와 한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공동위원장으로서 매주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의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업무적인 대화는 흠잡을 데 없이 원활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가 남긴 차가운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강태준 역시 그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완벽한 계획을 제시해도 그것만으로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즈니스적인 성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신뢰를 얻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변해야 했다. 그의 세계의 언어가 아닌 그녀의 세계의 언어를 배워야 했다. 어느 날 오후 회의를 마친 강태준은 돌아가지 않고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한서연은 물레 앞에 앉아 젖은 흙을 빚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 따라 형태없던 흙덩이는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항아리로 서서히 태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한 작가님. 그가 조용히 불렀다. 한서연은 물레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저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한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도예를 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조금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당신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의 언어는 바로 이 흙인 것 같으니. 그의 말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진솔함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계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제 수업료는 비쌉니다. 게으름 피우면 바로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도예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트를 벗고 생전 처음으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의 손은 이제 물레 위에서 중심도 잡지 못하는 흙덩이와 씨름해야 했다. 그는 평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흙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작품들은 처참했다. 너무 힘을 주면 뭉개져 버렸고 조금만 방심하면 보기 싫게 찌그러졌다.
TK그룹의 전설적인 회장님이 흙덩이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한서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엄격한 스승이 되어 그의 자세와 손모양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다.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흙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흙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을 읽으라는 비논리적인 조언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홀로 연습했다. 그의 손톱 밑에는 늘 마르지 않은 흙이 끼어 있었다. 그의 값비싼 차 뒷좌석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서류 가방 대신 그가 망친 실패작들이 담긴 상자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깨져나간 흔적과도 같았다. 흙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그들은 더 이상 회의실에서처럼 딱딱한 보고를 주고받지 않았다. 대신 흙의 성질에 대해, 유약의 색깔에 대해, 불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태주는 점차 그녀의 세계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철학을 담아내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연습을 하던 강태준이 무심코 물었다. 이 항아리는 왜 한쪽 귀퉁이가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까? 실패작인가요? 그가 가리킨 것은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항아리였다. 한서연은 그 항아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작품이에요. 아버지는 완벽함보다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 찌그러진 부분이 오히려 저 항아리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다.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쉬는 시간이면 동네 찻집에 들러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관리해야 할 자산 목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의미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정복을 위한 추격이 아닌 이해를 위한 진솔한 다가섬이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물레 앞에서 땀 흘리며 집중하는 그의 낯선 모습에서 차가운 CEO가 아닌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남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생긴 굳은 살과 흙을 만질 때 아이처럼 진지해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고 강태주는 마침내 제법 그럴듯한 찻잔 하나를 빚어내는 데 성공했다. 비록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의 손으로 빚어낸 첫 번째 작품이었다. 그가 뿌듯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고 있을 때 한서연이 그의 뒤로 다가왔다. 입구 부분이 조금 거치네요. 제가 다듬어 드릴게요.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 젖은 흙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천이 그의 손등으로 전해졌다. 강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의 움직임과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딱딱했던 업무적인 거리가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물레 위에서 포개진 두 사람의 손.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의 소음과 서로의 숨결만이 고요한 공방 안을 채웠다. 강태주는 자신의 손등에 닿은 그녀의 부드러운 온기에 온몸의 신경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온 그의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손을 떼며 말했다. 이제 혼자서도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많이 늘었네요.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가 돌아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한서연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어색함이 없었다. 대신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진지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였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도예를 배우기 위한 것도 프로젝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게 들렸다.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기다리고 물레 앞에서 서툴게 낑낑대는 그를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의 벽은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소미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훌륭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세계를 보듬어주는 연인이 되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TK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펜트하우스로 혼자 퇴근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한서연이 만든 소박한 도자기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꾼 작은 화분들이 차가운 대리석 공간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평범했다. 소미동의 낡은 찻집에서 나란히 앉아 대추차를 마시거나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함께 물레를 돌렸다. 강태준은 한서연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배웠고 한서연은 강태준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좋은 스승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강태준의 변화는 그의 경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TK그룹 이사회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화학 공장 건설 안건이 올라왔다. 과거의 강태준이었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승인했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는 환경 오염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보고를 읽고는 단호하게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은 한 이사가 말을 꺼내자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진정한 이익은 단순히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있습니다. TK그룹은 이제부터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은 처음에는 반발에 부딪혔지만 장기적으로는 TK그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게 해주었고 이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자산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소미동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이 왔다. 낡고 쓰러져 가던 동네는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채 활기 넘치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다. 개막식 날 소미동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단상에 선 강태준은 감회가 새로운 듯 활기찬 동네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한때 이곳을 숫자로만 이루어진 땅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서 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가치를 가르쳐준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소미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소란이 잦아든 늦은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작은 공방으로 돌아왔다. 강태준은
이제 아주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았다. 한서연이 그런 그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뺨이 그의 넓은 등에 기대어졌다. 공방 한쪽 선반 위에는 그가 처음으로 완성했던 조금은 삐뚤빼뚤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서툴렀던 시작과 그가 걸어온 변화의 여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와도 같았다. 강태주는 물레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평생 텅 빈 성을 쌓는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은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한때 심장도 피도 없을 것 같던 남자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달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그녀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